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브TV입니다. 역시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변화 조짐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요, 지금 이대로 시장이 무너질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하나 보고 가실게요. 여기서 힌트 하나 얻어가려고요. 혹시 이해 안 되셔도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제가 뒷부분에 풀어드릴게요. 자, 4월 29일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공개된 미국 경제지표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PCE 지수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입니다. 자, 뭐냐면 미국 전역에서요,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들 있잖아요. 생필품도 있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이 소비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평균적인 가격 인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인상,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자, 물가가 얼만큼 상승했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CPI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자,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낼 때 그때 원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올라는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의 GDP, 그러면 NIPA 등 다양한 지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산출되는 게 바로 PCE, PI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에서는 주의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요, 이거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여전히 발표치를 보면은 상승치예요. 6.6%, 지난달에는 6.3이었는데요 지금 6.6%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근원 물가 지수인데, 얘는 지난달에는 5.3%였는데 이번 달에는 5.2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는 살짝 꺾인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물가 지수는 에너지도 포함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즉 채소값, 무슨 과일값 이런 것들이 계절마다 가격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등락이 크죠. 자, 그런데 근원에서는 이 식료품과요, 에너지 가격을 일단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물가들에 대한 것들, 그것이 얼만큼 오르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게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발생했죠. 에너지 포함했던 것은 오르고 있고 빼니까 꺾어졌죠. 여기서 한번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뺀 게 식료품과 에너지니까,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배제하고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떨어졌어요. 제가 일전에 유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보면은, 자, 얘는 꼭지 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정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분석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시기에도 가격 흐름이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올라왔다가요.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다음 5월부터는요, 급하게 오르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생각하실 틈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왔다는 얘기가 앞으로 자주 나오겠죠.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런 말 때문에 시장이 이미 요동치고 있잖아요.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결국 연준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함께 영향을 주겠죠. 적어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멈춘다면요,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또 왜 살펴보냐면요, 여기서도 힌트가 하나 있어요. 특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나 해외로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 혹은 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은 원달러 환율에 되게 민감하시죠. 이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의 분들도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미국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요. 미국의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머지 국가의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죠. 보시는 자료는 올해 1월부터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한 집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거의 10조 7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3조를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의 마이너스 13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내고 있네요. 파생 상품은 약간 제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4월 29일 금요일 기준으로 1255원이네요. 자,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차익이 나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대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울기가 올라가면은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저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겠죠. 왜냐면 달러가 더 비싸겠고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환율 흐름에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위치는 여기에 와 있는데요. 고점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어요. 바로 꼭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꼭지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것도 고점 영역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바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장대 음봉이 앞전 캔들을 감싸는 음포선이 나왔어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많이 다뤄드리는데요. 이거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유가 보이십니까? 3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 바로 음포선이 나왔어요. 그 뒤로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조정받고 있죠. 물론 하단은 막혀 있지만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지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 얘도 마찬가지 지금 신호가 왔으니 얘도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여기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시죠. 방금 보셨던 유가처럼요. 이게 바로 1단계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국 시장의 수급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즉, 외국인이 환율 변화를 보고 투자를 다시 재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환율 변화였는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얘가 다시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국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기로를 보일 가능성이 하나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실게요. 그동안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주가였으면 좋겠네요. 그죠? 엄청 올랐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중단기 꼭지점 신호가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얘도 조금 전에 보셨던 원달러 환율과 마찬가지 고점 영역에서 장대 음봉에 음포선 신호가 나왔죠. 보이시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오르다가요. 앞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섭게 오르다가 지금 드디어 여기에서 장대 음봉 그리고 음포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이제 꼭지를 치고 어느 선까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시그널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의 큰 기업들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쭉 하고 있는데 이런 대륙들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다양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대륙 간에서 어떤 각 나라별로 다양한 환율이 존재하겠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무조건 높은 게 이들 기업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환율이요. 안정을 찾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환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해외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환율, 특히나
달러화는요, 안정권에 들어가야지만 이런 대형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뭘로 이어질까요? 주가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꼭지점을 쳤죠. 장기적으로 꼭지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단기적으로 꼭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단계, 3단계 신호들을 계속 봐가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경기 침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두렵죠. 이대로 지난 2000년, 2001년 그때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또 금융위기, 이런 것처럼 시장이 폭락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경기 순환 사이클입니다. 경제 공부나 아니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경기 순환 사이클 이 그래프는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미국 경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어디쯤에 있습니다. 경기 확장기와 정점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어요. 여전히 호경기로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DI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상승 국면에서는 실질 GDP가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이자는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자, 그랬을 때 상승 국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보였던 M2 통화량 계속 상승 중에 있죠. 물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너무 많이 상승해서 문제죠. 이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자 오르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은 3.2%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투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소비 증가하고 있고요. 실질 GDP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실질 GDP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의 경기 상승 기간은 66개월이에요. 상승이 6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13개월 하락을 합니다. 한국은 조금 더 짧습니다. 31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요. 하락은 18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의 통계치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회복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66개월로 잡는다면 요거는 약 5.5년이 되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기본 통계치에 따른 전망이고요. 주식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이죠. 적어도 올해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도 대세 하락장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도 이제 도입부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아시죠? 이제 한 번 딱 올렸습니다. 제로금리에서. 금리 인상 도입부에 시장이 망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까만색 선은 미국의 주식시장인데요. 이대로 무너진 적 없죠. 중간에 조정은 했지만 그 위에 상승했죠. 이때도 상승했죠, 주가가. 이때도 보시면은 주가는 추락하지는 않았죠. 2000년대. 보시면은 그렇죠. 그럼 얘도 금리도 이제 제로에서 막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이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되는 거는요, 반대로 이때를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림이죠. 주식시장 4개입니다. 지금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적장세입니다. 실적장세이고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융장세를 벗어나서 이제 조정, 즉 과도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도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적장세에서 또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역금융장세로 꺾어지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실적장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이 흔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죠? 지난주에 확인되셨죠? 실적 실망주들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 개선주들은 급상승을 했죠. 그 큰 대형주들이 10%씩 14%씩 움직이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뭐 정신없었죠. 이게 바로 실적 장세의 특징입니다. 다만 FOMC 회의가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클 뿐입니다. 실적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장은 다시 회복하려고 봅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정점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꼭지 쳤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금리 수준입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경기 지표들이 막 꺾어질 거고, 인플레이션 지수도 꺾어지고, 그리고 돈 못 버는 한계 기업들도 파산하겠죠.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결국 어느 정도 열기가 식었다고 생각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이제 스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식겠죠. 금리 인상이 중단하게 되면 결국 어떤 뭔 일이 생긴나 싶어가지고 시장은 관심을 두기 시작할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하고 경기 동행지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과도한 상승, 즉 불꽃놀이를 한번 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주식시장의 최대 버블을 일으키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시장이 꼭지 쳤나?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다음에 또 조정받으면은 매수해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은 안 와요. 계속 오르기만 하죠. 그러면 기다리다가 못 참고 사람들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주식시장은 불꽃처럼 확 급등을 해요. 이건 최고의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다분히 투자 심리에 따른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그래왔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나 봐요. 대표적으로 2007년하고 1999년 시장이 그랬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자,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게 바로 불꽃놀이였어요. 마이클 베리는 2006년도부터 이때부터 빅쇼트 하자고 준비를 하고 공매도를 치고 빅쇼트를 했는데 이 2007년도 상승장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 사람도 잘 맞추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시그널 타이밍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 2006년도 하반기 이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죠. 난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지는 대폭락. 이때는 뭐죠? 닷컴 버블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 거의 7, 80%가 다 빠졌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 뭐가 보이시죠? 완전 폭등했죠. 이때 최고의 버블을 만든 겁니다. 이걸 바로 저는 불꽃놀이라고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과도한 상승, 이거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런 버블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지고요. 이 버블이 왔을 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버블도 즐기고요. 그때 적정 가격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 그 시그널을 보고요. 그게 바로 다음번 주식시장에서 하락 추세 변곡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곡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가고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직 시장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죠.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선언,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 미지근한 반응밖에 없었죠.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파산과 같은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경기에 큰 타격을 주겠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주식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폭락을 하게 돼요. 그때가 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시그널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계획 세우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 시장에 버블이 붕괴되어 있겠죠. 지금은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면은 결국 버블은 뻥 하고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는 없겠죠. 빅쇼트를 준비할 겁니다.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보셨죠? 두 가지. 지금은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더 남았습니다. 버블 붕괴 전 불꽃놀이를 즐기자입니다. 이때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내줘요. 이것도 우리는 즐겨야 되겠죠. 다만 마음 한켠에는 빅쇼트가 오겠구나
라고 해서 그 기회가 온다면 또 한 번의 부자 될 기회이니까 잘 잡아보시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